이게 지금 저도 몰랐는데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이 된대요. 테러리스트 김구? 네. 누가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되기 이 문제가 되는 사람 김영석? 네. 네. 김영석 전에 그 김낭영 교수 있었잖아요. 김낭영. 네, 네. 동국대 명예교수. 네. 김낭영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에 이영훈과 함께 공동 저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또 다른 공동 저자의 한 명인 정한기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를 출간을 한다는데 오늘 이것도 경향신문에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환상으로 생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 김구를 민족의 구원자로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도 전부 테러리스트이고 논할 여지가 없다.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래요?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구에 대해서 민족 양심이나 도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소롭다. 국적은 야, 이렇게 강제로 진짜? 박탈이 안 되나요? 미친 거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KBS 기적의 시간이라고 또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한답니다. 하잖아요. 8.15 기념으로 8.15 만든다는 기념으로. 거. 이승만 찬양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그 총선 이후에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못 만들게 했던 KBS가 그것도 방영 방해 연기 못하겠던. 했던 KBS가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 다큐멘터리?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데요. 이게 일본 식민 지배 역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그런 단체래요. 대한역사문화원. 네, 대한역사문화원. 거기에서 이제 자문을 많이 받았나 보죠. 여기서 지금 제작을 지원했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독립기념문 관장이 지금 누구였죠? 김영석이었죠. 김영석.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책을 내고 K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고 뭐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책과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이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이 정부의 지지자가 돼가지고 이 정부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해주자 이런 이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효과 없을 거거든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반대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화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 할 말만 이만큼 만들어주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에요. 이게 스며든다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수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정치 전략이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념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는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거냐라면은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 신념에 비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어떤 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그것이 뉴라이트의 사상이든 또는 친일적인 사상이든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물들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 약간 그 순진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미국 주류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정말 가짜게 생각했거든. 쇼 호스트 출신의 부동산 그것도 무슨 학력도 이 사람도 그냥 대충 기부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백인 남성 할아버지야. 돈 많은. 돈 많은.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성취행을 일삼는 You are fired 이걸로 네. 뜬 거예요. 이걸로 떠가지고. 리얼리티 TV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정도의 갑자기 뜬 셀럽이 그렇게 미국의 문명이 우습냐? 우리가 우스워? 워싱턴 포스트가 원래 보수적인 신문이거든요. 원래 공화당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데모크라시 다이스 인 다크니스라는 과거의 휘호를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야, 이거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다. 원래 공화당 편향의 신문이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정론지가 갑자기 뉴욕 타임즈처럼 확 바뀌어버린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약했어? 깜짝 놀란 겁니다. 트럼프가 돼버린 걸 보고. 야, 이 정도였어? 근데 저는 미국 민주주의 200년이에요,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 30년입니다, 30년. 30년. 그것도 아직도 5.18 가지고 북한군하고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저는 아니 미국보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 미국 사람들보다 수준은 높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순식간일 그러니까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까요.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돌보고 살펴보고 그 뚝이 무너지지 않게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신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틈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하세요. 뉴라이트 관련돼서 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거세게 저항했습니까? 그래서 막아냈던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지막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그 자양분을 삼겠다라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장, 한국중앙연구원장, 그다음에 지금 KBS의 이런 사안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금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국적을 박탈해도 될 만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테러리스트 김구 안중근 우리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선조들이 독립운동에서 나라 찾아오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정말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줬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티끌만큼 당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요. 이건 강력하게 항해서 뻗쳐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예. 첫째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다. 예. 둘째 이러한 것들이 뭐 사람의 정신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셋째 이래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이 예. 아니고 예. 이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막아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고 요건 역사관의 문제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가령 이 정부가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그러한 방향이냐 이게 그러면 지금의 단기적 상황에 예를 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지지율이 지금 높은 상황에 이런 캠페인을 막 해서 사람들을 지지율도 높으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을 극우적으로 바꿔야겠어. 이런 캠페인을 뭐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게 네. 부적절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다. 그렇죠.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전략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신념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략이면은 거기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합리적인 어떠한 그 신념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합리적인 결정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결정 체계라는 거는 이게 대통령의 신념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의심은 많이 들어요. 짙게. 대통령이 아마도 뭐 선친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석사만 하시고 연세대 상대 교수를 하셨잖아요. 문부선 장학금을 받았고 근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혼합이 된 건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미국 언론에서 가장 주시했던 게 바이든의 최고의 업적은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킨 것. 이게 바이든의 업적의 10가지 중에 3번째인가 그랬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잘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늘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친해야 되고 거의 동맹 수준이어야 되고 근데 그 동맹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논평에서 나와버렸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이냐면 미국을 대리하는 동북아의 안전핀의 주축입니다. 걔들이 커맨더고 우리가 밑에 부관이에요. 미국의 세계 전략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한 번도 한국이 주축이고 일본이 부관인 적은 상상을 하지 않아요. 절대 일본이 위입니다. 경제력이나 뭐나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 밑으로 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자들은 이렇게 지금 역사관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이 원해. 미국이 원해. 미국의 세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죠. 보수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보수에서조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이종찬 광복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뭐 어떤 분의 뭐 이렇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예. 그분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기념관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도 저는 100%는 동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보수 쪽의 주장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을 뒤섞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전전의 일본이 한 행위와 전전의 일본이 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청산할 건 청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예. 친하게 지내고 뭐 외교적인 전략을 펼쳐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 전후의 일본에 대한 문제 아니냐. 왜 두 개를 뒤섞어서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보수가 봐도 보수의 뭐 일부겠죠. 요거는 네. 보수의 일부가 볼 때도 사실은 전후의 일본과 전전의 일본을 뒤섞는 어떤 그러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행위여서 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신념이 배경에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방금 말씀하신 미일의 어떤 전략을 중심에 놓고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다. 8.15 광복절 행사를 시민단체들이나 이렇게 독립유공자들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광복회에서 아마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중앙연구원장 네. 임명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한다? 저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나라를 망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망치나 싶을 정도로 특히나 광복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역사교과서 집필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 예. 뉴라이트 학자들 다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요직을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전부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 박경철 씨인가라는 그 재미 변호사 있어요. 네. 그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과거부터 역사를 바꾸고 싶다.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아버지를 독재자로 몰았던 역사. 개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친일 그 만주군관학교 출신 네. 아닙니까?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일제 앞잡이로 몰았던 이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유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일관적이고 강력하게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니 나는 박근혜 씨는 이해를 해.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계속 인식이 되어 왔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 친일파라고 다들 사실 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아닌 있죠.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게 부끄러웠겠죠.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했습니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국정역사교과서 이거 하려다가 네. 대규모 시위 때문에 그냥 못한 거기서 거잖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힌 것도 아니고. 친일파인가 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친일파일 수도 있는데 아. 그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추측건데 진짜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이 숭일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을 수 그러지 있습니다. 네. 않고서는 이 역사 자체를 일본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한국 역사를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사도강산 문제만 개인적으로- 해도 봐봐요. 똑같은 뭐 거예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행정 독도 하나하나를 문제. 보면 그렇지. 박근혜라는 인물은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딸로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 욕망이라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더 뭐냐면 위험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칼을 들고서 이런 이거는 나라 자체를 일본을 굉장히 숭배하는 듯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가 친일도 아니고 그렇죠.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 친일도 아니고 네.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다는 것은 뭔가 진짜로 일본한테 뭔가 자기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면 본인 일본이 일본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생각할 생각할 수도 수도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네. 이런 식의 인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국정 방향들을 빨리 멈춰야 돼요. 지금 광복회 이종찬 회장께서 지금 화가 엄청나셨어요. 이종철 회장은 진짜 보수적인 인사잖아요. 완전 보수적인 그런 보수인데 분이 지금 뿔이 엄청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도강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겨레 일면 기사가 저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디 정부냐 이게 생각을 안 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생각인데 지난달 27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일본 수석 대표로 나온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이 사도강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등재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현장의 설명과 전시시설에 설치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외교부가 이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강산 현장에 설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네 외교부도.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이라고 일본 사람은 얘기한 건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라는 것을 따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 아니, 외교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는 저번부터 드러났잖아요. 일본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우리는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건 2015년도에 이미 일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말 안 해도 일본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자기네는 이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번에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강제노동이라는 건 전혀 없었었고 일본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성의 표시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잘못 알려줬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하고 이 언론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지난번에 세계은행인가 OECD에서 한국이 뭐 굉장히 갑자기 경제 성장이 잘 된 나라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네. 그 업적을 시야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업적인 양 마사지를 해가지고 조선일보까지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조선일보가 제시한 그 그래프도 딱 196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돼 있어요. 그거를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냐. 세계은행인가 OECD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우리의 업적을 치하했다라는 식으로 이 정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데? 라고 하면서 쭉 보니까 한 50년 동안 이룬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딱 2022년까지.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아, 이게 무슨 윤석- 참, 이 진짜 윤석열- 거짓말 정부야, 거짓말 정부. 윤석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